네, 뉴스 2부 뉴스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몇 사람인가 이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또 이 박종준 경호실 차장 이런 분들이 사의를 표명한다고 합니다. 사의를 표명한다고 합니다. 아마 총선 출마를 하는 것 같고 이제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김무성 대표와는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을 빚어왔던 여러 가지 병행에는 이런 요인들도 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CNN 머니에는 아메리칸 어페럴이라고 하는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기사가 톱으로 나와 있고, 터키가 러시아의 이번에 시리아 가서 폭격하는 러시아의 폭격에 말하자면 반대하는 인터셉트하고 있다는 기사가 지금 톱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 오바마 여러 가지 정책을 둘러싸고 중동 정책을 둘러싸고 아주 공방이 치열합니다. 보수 쪽에서는 바로 그 오바마의 잘못된 중동 정책이 소위 시리아 난민 사태를 부르고 러시아의 개입을 부르고 중동 지역 전체를 항구적으로 불바다로 만들어갈 거다 하는 걱정들도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부 뉴스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현 씨부터 할게요. 2부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달 미국에 출시된 삼성전자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에 대해 현지 언론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달 29일 애플페이가 안 되는 곳에서도 삼성페이는 된다는 제목의 리뷰 기사를 발표하고 삼성페이는 구형 카드 결제기에서도 작동해 애플페이를 뛰어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신문은 삼성페이의 MST 방식을 극찬했는데 이 방식은 기존의 신용카드 결제기에서도 결제가 가능해 별도의 인식 단말기가 필요한 NFC 방식보다 편리합니다. 유력 경제지 포춘 역시 삼성페이는 신용카드의 디지털 버전으로 실제 지갑을 대체함으로써 애플페이나 안드로이드페이보다 쉬운 결제가 가능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삼성페이를 실제로 어떻게 하면 설치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갖다 대면 되던데요, 영상을 보니까. 네. 아까 우리 광고 영상은 나왔습니다만 네. 갖다 대면 된다고 하기 전에 뭔가 앱을 다운받고 뭘 해야 되겠죠? 지문 인식을 하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지문을 어디에다 등록하나요? 그 핸드폰 어플에서 예. 아무튼 핸드폰으로 그 삼성 지문 페이를 인식이 가능하나요? 네, 실행하고 지문을 인식을 한 다음에 지문도 핸드폰에 넣나요? 핸드폰이 터치패드에 터치하나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문을 인식하는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네. 그렇군요. 김 PD 아는지 안 물어보시죠. 김 PD 아세요? 옹진 씨 아세요? 삼성페이 해봤어요? 예,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 또 PD 휴대폰은 삼성페이가 지금 장착되어 있습니다. 장착이 아니고 그냥 모든 핸드폰에서 다 가는 거. 그러면 뭐 어플을 받아야 되나요? 그 어플이 최근에 나온 삼성폰은 다 깔려져 있고. 깔려 있고 안 깔려 있는 것은 안 깔려 있는 것도 다운받을 수 아직은 그 스토어에 없는데 이제 다운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운 받으면 그럼 이제 카드 번호나 그런 걸 등록을 하면은 신용카드 번호 이런 거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중에 지금 여기 이 방에 몇 명이 있습니다만 옹진 씨만 그걸 쓰고 있군요. 그럼 폰이 새 겁니까? 새 거가 아니어도 그 다운받을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옹진 씨는 새 폰입니까? 예, 저 같은 경우 새 폰이라서 남들보다 좀 먼저 써볼 수가.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저도 한번 트라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독일 도이치은행이 이민자들로 인해 내년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이치은행은 최근 발표한 독일 경제 보고서에서 이민자들의 급격한 유입이 소비 증가율을 0.5%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며 내년 독일 경제 성장률을 1.7%에서 1.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은행은 글로벌 금융시장 등 외부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유입이 경제 성장을 자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올해 독일 이민자는 150만 명으로 예상돼 지난해 80만에서 100만 명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의혹에 회사 경영진이 폭넓게 관여했다는 독일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에는 지난 3일 주말판 인터넷 기사를 통해 폭스바겐 내부 조사에서 디젤 엔진 개발 부문 직원들이 2008년부터 조작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온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조작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전개돼 경영진의 폭넓은 관여가 있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러한 내부 조사 결과는 오는 7일 열릴 폭스바겐 감독이사회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 등 다른 브랜드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배기가스가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그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심어서 자동차가 정지 상태에서 테스트를 할 때는 배기가스를 적게 나오게 하고 실제로 달릴 때는 배기가스가 팡팡 터지는 이런 식의 조작을 했다는 것이 지금 문제의 본질처럼 지금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배기가스를 많이 나오게 하느냐 적게 나오게 했느냐 조작을 했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CO2가 적다고 클린 카인 것처럼 둔갑시킨 그 자체가 사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CO2에 대한 유럽의 캠페인이 마치 CO2가 적으면 다른 것은 아무리 나쁜 게 많아도 환경차인 것처럼 캠페인을 벌여왔다는 겁니다. 그게 사기극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교토 의정서 이후에 CO2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엄청나게 해온 유럽과 유엔과 이런 데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단순하게 그 기계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질소산화물이라든지 미세먼지 원인이 다 그런 것이잖아요. 질소산화물이라든지 이런 기타 배기가스가 훨씬 많은 디젤 차를 친환경 차인 것처럼 단순히 CO2가 조금 적다는 이유로 친환경 차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이게 사기다, 원초적으로. 그럼 CO2가 소위 맨메이드 CO2의 맨메이드 소위 그 클라이밋 체인지, 글로벌 워밍이 CO2 때문인지 여부도 사실은 아직은 불명입니다.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얘기라고 주장하는 명망 있는 과학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정계나 언론계에서는 CO2를 글로벌 클라이밋 체인지의 세계적 기후변화의 오로지 하나의 궁극적 원인인 것처럼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그 캠페인이 이번 폭스바겐 사태를 계기로 그런 캠페인이 좀 줄어들기를, 종식되기를 바랄 뿐이고, 사실은 지금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도. 그래서 사실 전기차에 대해서도 자동차 업계의 컨페션, 고백 성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는 누가 만드냐? 전기를 원자력으로 만들면은 저는 찬성합니다. 근데 전기를 기존에 화석 연료로 전기를 떼서 만든다. 화석 연료를 태워서 전기를 만들었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면은 그게 전기차가 환경차냐? 아니다. 그 전기를 만들면서 엄청난 지금 화석을 눈에 안 보이는 데서는 화석 연료를 떼서 CO2와 기타 분진 뭐 이런 거 다 발생시켜 놓고 내가 지금 몰고 있는 내 차에서만 나는 전기니까 저 CO2나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그거 무슨 뭐죠? 타조라 그럽니까? 도망가다가 땅에 머리 박고 숨은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것이다. 그 전기차라는 것도 그러면은 전기차라는 거는 화석 연료를 떼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를 전선줄을 따라서 가정지까지 배달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전기의 로스가 생기고 그 전기를 차에 꼽아서 배터리를 충전시키고 그걸 다시 구동계의 원천으로 쓰고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효율은 굉장히 떨어지는 거다.
오히려 효율로 계산하면은 개솔린만큼 오히려 친환경적인 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실제로도 그런 주장을 하는 논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최근에 이 전기차 미국에서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가 이 전기차를 개발해 가지고 무슨 친환경차인 것처럼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카를로스 고은이라고 하는 친구가 르노 자동차의 고은은 미국에 한참 우리가 디젤차 팔려고 하는데 미국이 전기차를 팔려고 이번에 폭스바겐 사건을 터뜨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뻔뻔스러운 그런 주장들이 지금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전기차도 웃기는 거다. 이 소동 전체가 CO2에 대한 우스꽝스러운 캠페인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 생각합니다. 그 전기차에 대해서 좀 잘 아는 분들이 좀 이 양심 선언을 좀 해줄 것을 저는 간절히 한번 바라봅니다. 네, 다음 뉴스 부탁드립니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이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호근 연세대 교수가 세미나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을 개정해 2013년 1월부터 대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를 제한했지만 중소 중견기업의 수익성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의 2014년 공공 소프트웨어 매출은 2012년 대비 약 2.53배 증가했지만 영업이익률은 2012년 0.021%에서 2014년 0.001%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프로젝트 운영 노하우가 없는 중소기업은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고 대기업 규제를 피한 중견기업은 성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또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국내 사업 이력이 없어 해외 시장에서 밀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이거 뭐 대기업, 중소기업 육성책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대기업도 죽이고 중소기업도 죽인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 중소기업 정책을 펴는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소기업 하나를 돕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 뭐 중진공, 뭐 중소기업청, 뭐 중소기업 중앙에 수도 없이 많은 기관들이 중간에서 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뜯어먹습니다. 농민을 핑계를 대고 농민의 등을 타고 보조금을 뜯어먹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은 게 현실이고요. 그 어디엔가 옛날에 계산을 해놓은 뭐 농민 한 명당 뭐 오히려 농민보다 농민을 내세워서 뜯어먹는 사람이 더 많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보고서를. 이 중소기업 정책도 그렇습니다. 정작 중소기업에 가는 건 얼마 안 되는데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300몇 개의 정책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소기업 정책에 붙어서 뜯어먹는 사람이 더 많다 하는 것도 참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언젠가 한 번은 짚어줘야 되는 겁니다만은 이런 얘기 나가면 또 뭣도 모르는 중소기업 분들은 야, 정규제는 왜 중소기업을 사랑해 주지 않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또 중간에 있는 그 미들맨 말하자면 그런 정책을 실어 나르고 자기 월급도 받고 하는 이 미들맨들이 또 이제 발끈해 가지고 이제 그런 오해를 퍼뜨리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자선단체 기부를 하잖아요. 그럼 자선단체 100원을 기부하면 아무리 선량한 단체도 그 100원 중에 40원 자기를 위해서 쓰고 60만 넘어갑니다. 100원 중에 40원 자기를 위해 쓰고 60만 넘어갑니다. 아무리 선량한 단체도. 그럼 그 40을 가지고 이제 자기 직원들 월급도 주고 빌딩도 사고 그러는 거죠. 그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들도 아주 좋은 빌딩을 갖고 있던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이 자선조차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정책적으로 뭐 중소기업 육성 뭐 이런 거는 심지어 어떤 자선단체는 이 비율이 50% 이상이라는 자선단체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자선, 중개기관을 빼고, 저는 꽤 그래도 월급쟁이로서는 많은 돈을 매달 일정액을 기부를 합니다만은 최종 수요자들에게 직접 기부하는 그런 방식을 저는 택하고 있습니다. 뭐 아름다운 재단 이런 거 잘 안 통하죠. 근데 그런 데를 이제 거쳐가게 되면
대개 이제 중간에서 로스들이 많이 생깁니다. 중소기업 정책 같은 것도 그렇고 농민 정책 같은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 다 드러내고 나면 진짜로 가는 돈이 얼마냐 이렇게 생각하면 참 농민들이 딱하고 중소기업 영세 상인들이 오히려 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전해드린 말씀 듣고 류여해 교수의 춤추는 법 녹화 영상입니다. 엊그제 녹화해 놓은 영상 지금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